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팀의 조병현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소확행, 불안을 이긴다라는 주제로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상반기 내내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왔었고요. 이런 부분들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것들의 해법이라는 측면에서 G2의 소비 경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어떤 투자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까지 한번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초부터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악재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지만은 달러라든지 그리고 환율 쪽의 불확실성, 그리고 금리의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이런 쪽으로 연결되면서 이제 글로벌 증시의 어떤 횡보하는 형태의 흐름들을 만들어낸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더 특별하게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이유 중에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인데, 이게 사실 위안화하고 같이 좀 결합이 돼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트럼프가 최근에 제기했었던 보호무역 이슈 같은 것들이 다시 재부각이 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 3월 달에 트럼프가 보호무역 이야기를 했을 때, 그리고 6월 10일 날 G7 정상회담하고, 그리고 관세부가 강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트럼프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밤의 뉴스로는 50% 넘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11월에 중간선거 앞두고 있는데 보호무역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렇게 공화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보호무역과 관련된 이슈들을 계속해서 양산해낼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안도가 되는 것들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존재를 하면서 환율이 상당히 안정적이었다고 최근 들어서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초기 반응이 상당히 좀 불안하게 느껴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미국 쪽에서의 한번 움직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 이름 들으면 다 알만한 기업들인데, 뭐 퀄컴도 있고 브로드컴도 있고 마이크론도 있고요.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기업들의 공통점은 미국 기업인데 S&P 500에 속해 있고요.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20% 이상 되는 종목들입니다. 근데 3월 달에 행정메모 발표했을 때 수익률 한번 보시게 되면 10%대, 20%대 마이너스 수익률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수익률 한번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부진하긴 하지만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내에서는 반응 자체가 이제는 생각보다 차분하다. 향후에 보호무역 이슈를 계속해서 트럼프가 건든다고 할지라도 이번 7월 6일 날 관세부가 시점 이전에 만약에 양국이 협상 테이블을 차린다, 아니면 그 전후로 해가지고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를 클라이막스로 해가지고 보호무역과 관련된 우려는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환율 측면에 대한 부담도 부담인데, 본질적으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하고 금리, 그리고 주가는 원래 같이 움직이는 변수지만은 최근에는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두 가지 동인이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가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단순히 공급 측에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아니면 줄거나 그대로 있는데 공급 측면의 이유 때문에 가격이 끌려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전자의 경우라고 한다면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그리고 주가가 같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겠지만은,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이거는 시장의 부담으로 받아들여지겠죠. 이 네모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보시면은 미국의 경기 서프라이 지수는 떨어지고 있는데 물가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주가는 하락하는 형태.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기는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결국엔 주가는 떨어지고요. 결국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기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물가는 안정적이었다가 뒤늦게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주가의 변동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경기는 이제는 정말 안 좋아지는 것이겠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국과 중국의 소비 사이클이 남아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 상당히 좋다라는 이유들을 많이 들려왔었는데, 실업자 수가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경기가 잘 돌아가다 보니까 일자리 수가, 사람을 구하는 일자리 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게 역전이 됐습니다. 결국엔 언제 그만두더라도
직업을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 언제 그만두더라도 더 나은 조건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만두더라도 일자리를 금방 찾을 수 있는 이런 양호한 고용 조건이 생겨 있는 거고요. 그럼 요 두 개의 차이 한번 봤더니 계속해서 줄어들다가 이제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소비자 신뢰 지수랑 똑같이 움직이는 변수입니다. 이렇게 양호한 고용 조건 하에서 소비 심리가 악화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최근 들어가지고는 소득 레벨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간당 임금 증가율인데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증가율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고성장기였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라오지 않고 있던 임금의 평균 레벨이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소득 늘어난다는 것은 소비 지출과도 분명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소비가 실제로 소비 데이터는 어떻게 늘어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매 판매액 증가를 보시게 되면은 레벨 자체가 높아진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 3개월 연속으로 그 전망치 대비해가지고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연초에 한참 이게 마이너스 나오면서 그 쇼크 나오면서 계속해서 실망감을 줬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좀 바뀌어가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큰 틀에서 봤을 때 미국의 소매 판매가 이렇게 돌기 시작을 한다. 한국의 기업 경기, 중국의 기업 산업 경기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 입장에서도 아직까지는 이 증시 펀더멘탈, 매크로 펀더멘탈이 완전히 훼손된 가능성까지 생각할 거는 아닌 상황인 것 같다라는 큰 틀에서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매 판매 지수에 이게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잘 팔리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지금 팔리고 있는 것들이 전자, 가전 제품들이 상당히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섬유의복, 액세서리 같이 이런 준내구재, 사치재, 조금 어떻게 표현하자면 소프트한 소비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구재보다는 뭐 자동차나 이런 커다란 것들보다는 이런 부분들에서 먼저 이제 회복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소매 판매액 지수의 상승 흐름보다도 위복류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거를 눈으로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도 우리는 좀 투자 전략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용 시장에서도 이제 산업별로 한번 나눠봤더니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데 미국 전체 트럼프 취임하고 나가지고 고용 비중이 바뀐 걸 봤더니 산업별로 고용 비중이 바뀐 걸 봤더니 소매업에서 상당히 크게 늘어났다. 결국에는 미국의 소비 경기가 늘어날 조짐들이 고용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까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중국 소비, 기대감이 많다, 정책적으로 밀어준다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지난 5월 달에 소매 판매액 증감률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느냐? 첫 번째는 이게 정부에서도 이야기한 거이긴 하지만은 지난해 5월 달에 단오절 연휴가 있었습니다. 연휴 소비가 이 중국 쪽에서 이제 특수로 나타나게 되는데 올해는 이게 6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6월 달 쪽으로 소비가 이연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시다시피 7월 1일부터 5월 달에 그 발표를 했었죠. 소비재에 대해서 관세 인하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보시게 되면 뭐 소비재 전체적인 소비재, 식품류, 의류, 화장품류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그냥 재량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재에 대해 가지고 이 관세 발표가 소비를 이연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단기적인 이슈들이 5월달 소비를 갑자기 위축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6월 이후 아니면 7월 이후에는 적어도 정상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더해서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계속 통화 정책을 스탠스를 타이트하게 가지고 왔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하면서 부채 비율 기업들 줄여놓고 그림자 금융 상당히 안정화 시켜놓고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타이트하게 계속 진행해왔던 통화정책 기조를 이제는 좀 더 경기에 신경 쓰기 위해서 지난 4월 달에 지준율 인하를 시켰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부담들이 좀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경기 연착륙을 위해서 통화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스탠스가 생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시간을 두고 시차를 두고라도 소비 경기의 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대치를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의 기본적으로 중국 국민들의 소비자 심리 사상 최고 수준에서 계속 높아지는 수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무역 전쟁 때문에 일시적으로 위안화가 약세를 오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정상화된다라고 하면은 가처분 소득, 수입품에 대한 소비 여력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달러 환산 가처분 소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까지도 이제
중국의 소비 경기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좀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 경제 같은 경우 아예 정책적 기조가 바뀌면서 소비가 추세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중장기적 플로우도 보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가 8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개혁 개방 나서면서 요 회색 막대기는 수출 대비 수입 비중이거든요. 경제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 중반에 후진타오 2기 출범하고 성장, 분배, 샤오캉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수입 비중이 늘어나는, 상대적으로 수입 비중이 늘어나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고요. 시진핑 2기에서는 샤오캉 사의 완성을 2020년까지 한다 그러면서 이 비중이 훨씬 더 줄어들, 정책적으로 그런 가능성들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뭐 중국 소득도 줄어들고 성장률도 낮아지는데 소비가 늘어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의 구조 변화를 통해 가지고 진행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농민공, 지금 2억 9천 명 가까운 농민공 1억 명을 줄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도시옥으로 이렇게 편입을 시키면서 줄이겠다는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오른쪽 표에 보시게 되면은 도시평균 근로자 6,300위안, 그리고 소득이 임금이 6,300위안인데, 농민공은 절반 수준입니다. 이게 도시 인구로 편입이 되면은 적어도 여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낮은 임금 수준에서의 상승 효과, 그것도 1억 명이나 되는 소비 계층이 생긴다. 뭐 이런 부분들만 감안하더라도 중국의 소비 쪽에 있어서는 분명히 기대가 가능해 보인다라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성장률이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경제가 점점 선진화돼 가면서 소비 자체도 이제 고도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음식료 소비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이제 기타 서비스 쪽에 있어서, 그리고 재량 소비재 쪽에 있어서의 비중이 상당히 커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소비 주체가 바뀌었다는 건데요. 그런 점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젊은 소비 계층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전망을 해본 건데, 2016년 현재를 봤을 때 인구, 밀레니얼 세대, 18살에서 35살 사이에는 밀레니얼 세대 인구 비중이 24%밖에 안 됩니다. 근데 소비 비중이 44%나 되죠. 근데 이게 2021년이 되면, 몇 년 안 남았습니다. 2021년이 되면은 인구 비중 그대로인데 소비 비중은 50%가 넘어갑니다. 결국에는 젊은 세대들이 소비,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여성의 소비. 중국 같은 경우 의외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라든가 경제적 지위가 높습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63%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여성의 GDP 기여도도 41%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인당 소비지출 증가 속도 상당히 가파르게, 전체 소득 증가 속도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결국에는 젊은 층과 여성의 소비 패턴을 감안한 그런 소비 구조의 변화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타나고 있는 소비 경향, 사치성 소비.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돈을 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치제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꺼리낌 없이 활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전 세계 명품 시장에서 2025년까지 중국의 비중이 44%나 될 거다라는 전망도 나와 있고, 그리고 세대별 명품 소비 비중 한번 보시게 되면은 완전히 기울기가 바뀌고 있죠. 이쪽이 젊은 세대들인데 젊은 세대 쪽에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자기 만족을 위하다 보니까 가격보다도 기본적으로 품질에 대해서 디펜드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재, 수입 소비재에 대한 수요들도 상당히 높게 존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 설문조사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수출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세대들, 이 소비 계층들은 모바일 환경에 친숙하다. 젊은 계층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80% 이상 되고 있고, 중국의 현재 인터넷 접속하는데 97%가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접속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바일 환경, 그리고 여기서 상당히 다양한 어떤 소비를 파생시킬 수 있고,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좀 비싸다 하더라도 수입품이라든가 사치제를 쓰는데 아무 꺼리낌이 없는 세대다라는 점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이제 전략 쪽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처음에 미국의 소비가 이제 소프트한 소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소비재 수입이 늘어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미국에다 소비재를 수출하고 있는 베트남 같은 경우 전체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섬유의복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 한번 주식시장 움직임을 한번 보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 이제 소비 관련 업종들,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섬유유복 지수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최근에 상당히 가파른 상승이 나타났는데 S&P 500 지수에 대해 가지고 상대 지수를 구해보더라도 상당히 가파르게 회복세를 보여 상대적인 강도가 높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섬유유복뿐만 아니라 다 보시게 되면 아마존, 베스트바이, 비자, 메이시스 같은 경우는 뭐 아마존이랑 완전히 궤를 달리하죠. 이거는 백화점이라서 완전히 올드한 영업 형태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전부 다 소비와 관련된 애들이 거의 대부분의 업태가 다 연말 연초부터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이런 소프트한 앞서서 표현했던 것처럼 소프트한 소비와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섬유유복 업종에 대해 가지고 한 번쯤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소비 항목별 동향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전체 소매 판매 증가율이 상당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화장품이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갑자기 떨어졌던 부분들 앞서 말씀드렸었고요. 근데 이게 최근에 사이클이 급격하게 올라오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고 있는 화장품의 비중 한번 보시게 되면 계속 낮게 유지가 되고 있다가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비의 구조 자체가 이제 자기 만족을 위한 소비, 여성들의 니즈가 반영되면서 이쪽으로 많이 좀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중국의 화장품 수입 늘어나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수입 단가까지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팔고 있는 것도 한번 볼까요? 대중국 화장품 수출 증가율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화장품 수출물가 지수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P와 Q가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국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의 비중 작년부터 1위 수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새로운 소비 세대들이 이제 모바일 환경이 상당히 익숙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컨텐츠 소비가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게임 시장 전 세계의 규모면으로 4분의 1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시장에서 20%대의 증가율이 YOY로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VOD 시장 마찬가지로 상당히 가파른 속도의 회복 속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 음악 스트리밍 시장도 2012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평균 46%의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시장에서 컨텐츠를 우리는 팔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미디어 엔터 쪽에 대한 관심들도 같이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 하나로 마지막에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고용 호조, 심리 개선을 통해서 미국 소비가 개선이 되고 있다. 정부 정책 그리고 심리 호조 이런 부분들이 중국 소비 개선을 이끌어주고 있고요. 이 공통점은 소프트한 소비들, 조금은 재량적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소비들 쪽으로 귀결이 돼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 집중을 해본다면 섬유유복 업종 그리고 중국 쪽의 움직임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화장품하고 미디어 컨텐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